지난 24시간 동안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최종 요구를 제시하자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훌륭한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쟁부를 상대하게 될 것이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이란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네타냐후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70%까지 통제권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의 일부일까요? 그 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JNS-TV의 예루살렘 미니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를 밝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합의란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어떤 합의도 충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그것을 다룰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합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질 거예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편이든 아니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전쟁부로 다시 갈 뿐입니다. 저는 합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하면 해협을 바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할 한 가지 보장은 핵무기가 없다는 점이며 그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원래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들이 만약 핵무기를 사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사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동시에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헥세스가 이란과의 협상이 반드시 훌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클립을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기꺼이 체결하려는 어떤 협상도 그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협상이라고 믿을 때만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대통령만이 그것을 분명히 밝힐 용의가 있었습니다. 이라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듯이 바로 이틀 전 내각회의에서 저는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란, 당신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 왼쪽에 있는 네 사람과 상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요. 그 사람이 저였지만 사실 저를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알렉스, 바로 그겁니다. 이란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훌륭한 합의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든지 말이죠. 대통령은 자신이 좋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만 그 합의가 훌륭한 합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협상을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공격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지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협상에 대해 말씀하셨죠? 어떤 협상이든 첫 번째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들은 해협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군사작전 전에는 해협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열린다는 자유로운 통행을 뜻합니다. 여기는 국제 수로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란의 봉쇄 해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일은 자체 봉쇄, 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간접 봉쇄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박들이 이미 5만 해안 가까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수로가 완전히 개방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 선박 중 일부는 미 해군 함정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더 큰 합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여전히 확정적인 핵 합의로 이어지는 60일짜리 협상 경로를 마련하는 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이 말은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고 트럼프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즉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맹국들을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높은 유가는 미국 시민들과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뜻인가요? 혹은 설령 동의하더라도 그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해협을 빨리 열기 위해 협정을 체결해야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군사작전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 말은 만약 트럼프가 두 번째 군사작전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가 정말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서명되고 그 합의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기 전까지는 진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당장 어떤 형태로든 안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중간선거로 접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이 그곳에서 추가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아마도 중간선거가 끝난 후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의회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들의 호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군사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무력 사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 다시 미국 요구로 돌아가 보죠. 당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 없이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고 했죠. 대통령은 몇 달째 이란이 핵무기나 폭탄을 절대 갖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방금 그 질문을 하셨죠. 게다가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 작전으로 인해 현재 이란 지하 깊숙이 묻혀 있다고 여겨지는 핵먼지, 즉 농축 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말하는 건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거기에는 핵폭탄 10개를 만들 만큼의 우라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식은 처음 농축을 시작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농축이 될수록 핵무기급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심 분리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란인들이 60% 농축 우라늄을 끝까지, 그러니까 핵무기급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60%를 넘는 고농축 우라늄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심지어 90%에 가까운 농축 우라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겐 여전히 그곳에 들어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첫째는 그들이 넘겨주거나 정문으로 들어가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작전을 지시해 직접 회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우리는 이 농축 우라늄이 일부 시설 아래에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농축 우라늄이 묻혀 있는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환경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우라늄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었고, 둘째,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획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 해도 그에 필요한 물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담에서 지역 내 테러 대리 세력 자금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란에 엄청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입힌 일부 피해를 복구하고 수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즉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말했던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1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도에 따르면 제재 완화로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돈을 직접 전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란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카타르를 통해서나 대출
또는 그와 비슷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권에 자본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써 온 전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불법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지역 내 테러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레바논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곧 레바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이란이 미국 선박에 드론을 발사했고 지난 목요일에는 미국이 이란 남부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드론을 발사한 후 테헤란이 미국 군사기지를 보복 공격하면서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이긴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서로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상을 오래 끌기 위한 전략이죠. 그리고 그냥 말만 하고 어느 쪽도 실제로 신뢰할 만한 군사행동의 위협이 없다면 결국 양측 모두 협상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을 시험해보고 정확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방식으로 반격을 했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이용해서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여기서. 네. 한편으로는 휴전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 휴전을 공식화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서명된 합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의지를 시험하는 보복성 행동이 이어지고 있고 그 힘을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아까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요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새로 만든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기관이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을 갈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란이 새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도 항만청이 있잖아요. 항만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리와 터널 입구에 있는 톨게이트를 운영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은 선박들이 통과할 때 통행료가 부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한 나라가 상업적 항해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제적이고 자연적인 수로로 통행료가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만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도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재무장관이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해협이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알다시피 상업용 운송, 특히 석유나 기타 상업용 물품의 운송에 중요한 아주 좁은 수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도 우리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저와 당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자주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거의 몇 분마다 보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이 어쩌면 끝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이의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도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제발 곧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협정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빠르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정권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권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 왕세자인 레자 팔라비가 권력을 잡는다면 그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지 여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정상화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던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개념 전체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2019년부터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5번 연속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생겨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기 전에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것은 2020년이 되어서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처음 4개의 아브라함 협정 정상화 합의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훨씬 더 긴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히 지난 1년 동안 본 것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사우디가 무슬림 형제단, 특히 예멘 내 무슬림 형제단 분파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는 무슬림 형제단과 어떤 관련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정책 전략에서 일종의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이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페르시아만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만들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대규모 방위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대통령 아래에서는 그런 방위 계약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카쇼기 사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으로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중동에 대해 더 고립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방위 계약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지금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며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정상화 협정이 성사되기를 몇 가지 이유로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마치 외교적 업적의 정점과도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자주 말해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노벨상 후보로서의 입지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랍-이스라엘 갈등을 사실상 끝내는 어떤 종류의 합의에 서명하는 것은 노벨상에 값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종의 개인적인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대한무역로인 IMEC 회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에서 페르시아만을 거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통과해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에서 유럽과 서방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통해 상품이 이동하려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들은 다가오는 이스라엘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와 손을 잡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누구와 협정을 맺는 거죠? 협정 상대가 네타냐후인가요? 그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하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을까요? 그 정부는 네타냐후 행정부가 수년간 중동 외교에서 이뤄낸 진전을 되돌리려고 할까요? 지금 많은 것들이 변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들은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렉스, 이제 레바논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이 더 북쪽
어쩌면 리타니 강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 방위군이 부포르트 성을 점령했다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80년대 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베이루트에서 공습이 있었고 표적 암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산하 이맘 후세인 사단의 미사일 부대 지휘관인 알리 알 후세이니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동시에 안타깝게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자폭 드론에 의해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군대가 이전보다 더 멀리 진격하고 있습니다. 표적 암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폭 드론으로 인해 IDF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다 희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란의 요구 중 하나는 미국과 이란 사이뿐만 아니라 휴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휴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휴전의 정의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포르 성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전 전쟁에서 점령했던 지점, 장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과 전쟁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전력을 예를 들어 2006년 전쟁 이전에 20-30% 정도로 약화시켰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좋은 성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안 1701이 채택되어 미국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 즉 유니필이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재건을 통제하거나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 투입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헤즈볼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유니필의 눈앞에서 바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량이 20%로 줄어드는 대신 그들은 그 20%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전쟁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엔 평화유지군과 유엔 결의안 1701호 하에서도 그들은 이전의 100배에서 1000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계속 증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즈볼라와 이란이 원하는 휴전 방식입니다. 그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며 자신들은 전열을 정비하고 재건해서 10월 7일 이전보다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휴전을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중인 2024년 11월 헤즈볼라와 처음으로 체결한 휴전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략문제 담당 장관인 론 더머가 그 계획을 이스라엘 내각에 가져왔습니다. 내각은 휴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2006년 합의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머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가 제시한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계속 공격할 권리를 보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휴전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휴전이 테러리스트들이 재건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 재건이나 재조직을 시도하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휴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헤즈볼라가 원하는 것은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에 급급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레바논 전체에서 군사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수십만 명의 병력을 다시 동원해서 레바논에 투입해야 할 겁니다. 레바논에 얼마나 오래 머물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낸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군사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즉 헤즈볼라 같은 조직이 국경의 병력을 집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리타니 강까지 정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그 강 너머로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거나 재조직을 시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와 다른 테러 조직들이 이스라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영토 주권을 점점 더 많이 잃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지금은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급한 드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죠. 지난 몇 주와 몇 달 사이에 헤즈볼라가 이제 점점 더 많이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드론들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사됐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로도 제대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탐지하기 어려운 드론들을 대응할 방법을 찾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광섬유 케이블을 자를 수 있는 가위 달린 작은 드론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그물로 잡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국가니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드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부 국경에서 계속되는 포격, 로켓, 드론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곳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우리가 그 드론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들이 안전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 며칠은 좋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통해 어떤 협상을 해서 평온을 이루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탐색전입니다. 아시다시피 항상 보복의 게임을 하면서 이게 언제든지 훨씬 더 큰 충돌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헤즈볼라가 살아남고 피해를 복구하려면 아마도 오랜 기간의 평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2006년에 얻었던 그런 평온을 이번에는 얻지 못할 거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즉, 이스라엘이 그들이 재건을 위해 원하는 평온을 주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평온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도 상대를 조용히 지내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규모 충돌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드론이 들어와서 군인을 죽이거나 북쪽의 학교를 공격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면전 없이 대응할 것입니다. 헤즈볼라가 하이파나 텔아비브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및 전력 인프라를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대규모 동원령을 내리고 베이루트까지 북쪽으로 진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종의 보복전으로 서로의 반응을 떠보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동안 완전히 조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면전도 아닌 이런 소규모 충돌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금요일에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공식적으로 안보 트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지속적인 휴전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측 논의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휴전이든 아니든 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면적인 합의를 위한 회담이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헤즈볼라는 이 회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이 말하는 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에 관한 것이죠? 네. 레바논 정부는 다시 말하지만 주로 기독교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여러 파벌이 있지만 주요 파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로니트 기독교 파벌입니다. 수니파 파벌은 헤즈볼라를 증오하며 헤즈볼라는 시아파 파벌입니다. 레바논 대부분의 시아파는 헤즈볼라를 지지합니다. 나머지 두 파벌은 헤즈볼라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즈볼라가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마찬가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헤즈볼라가 극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레바논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곳에는 선의가 있을 것입니다. 양측 모두 헤즈볼라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정상화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화를 구실로 삼아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해야 할 이유로 삼아 이스라엘 방위군을 더 깊이 끌어들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레바논 내의 다른 세력들이
레바논 내에서 계속되는 공격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방위군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최고위급에서 관리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히엘 라이더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이스라엘 측에서 협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 모든 일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란, 대통령,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 그리고 전 세계 외교까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이제 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새로운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오데를 제거했습니다. 새로운 군사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제거합니다. 그게 바로 정책이었죠.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학살의 또 다른 가해자인 하마스 가자 여단의 부지휘관 하산 후세인 아슬람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표적 타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 지구의 60% 통제에서 70%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자 지구의 6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0%였고 60%까지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 이제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총리에게 아니 70%가 아니라 가자 지구를 100% 통제하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아니 잠깐만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60에서 70으로 올린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네, 총리는 단계적 진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트럼프 20개 조항 계획에 따라 가자 지구와 휴전 협정을 맺었을 때 가자 지구의 53%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자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선을 의미하지만 남쪽과 북쪽 경계 모두에 작은 돌출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자 지구와 가자 지구가 접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사이에 완충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에도 상당한 완충지대를 만들어 이집트가 가자 지구로 다시 밀수하는 경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개 조항 계획에 따르면 그 20개 조항 계획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자 지구에서 다른 세력이 통제권을 잡고 비무장화와 무장해제 그리고 다른 정치 세력이 통제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노란 선을 넘어 실시간으로 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가자 지구의 53%가 아니라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이 60%가 곧 70%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가서 100%를 차지하라 는 외침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는 아마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지금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60%에서 70%로 올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100% 지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2005년 가자 지구의 유대인 공동체 구시 카티프를 떠난 것이 결국 10월 7일 학살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자 지구에 다시 정착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정착촌이 있었을 때에도 가자 지구 전체를 100% 통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른바 다섯 손가락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북쪽, 중앙, 남쪽에 각각 이스라엘 방위군, 가자 지구의 전략적 요충지에 주둔할 수 있도록 정착촌이 있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단순히 군사 점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자 지구는 본질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A구역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A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민간 통치와 군사 통제를 모두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방위군 IDF이 자주 A구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잔디 깎기 정책이죠. IDF가 있을 때 잔디를 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테러 활동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잡초가 자라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죠. 10월 7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거나
하마스가 갑자기 마을에 로켓 50발을 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당신은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는 즉시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일부만 통제했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최근 가자지구 재정착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국방군 영부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총리가 당장 100%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제 만약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자지구를 떠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 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들의 50%에서 80%가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돕고 싶어도 그들을 받아줄 나라가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어떤 시점에서는 리비아로 보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또 수만 명 이상을 인도네시아로 보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한 소말릴란드가 가자 주민 일부를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만약 가자 주민들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장악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지구의 천막에서 살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가자 주민들에 대해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천히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자 주민들을 더 좁은 지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마스가 여전히 돌아다니며 총으로 그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나와 같은 단체들은 분명히 가자 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볼모로 그곳에 남겨두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유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실과의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단체들이 분쟁 지역 내 성폭력과 관련된 유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믿기 힘듭니다, 알렉스. 이스라엘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이시스, 하마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테러 조직들과 같은 범주에 놓인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다니 다노는 구테우스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스라엘 대표부는 유엔 사무총장 사무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 다노는 이것이 도덕적 수치이며 유엔 수장이 모든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 불과 2주도 안 됐을 때 닉 크리스토프가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기사를 냈죠. 당신은 14개의 출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악명 높은 이스라엘 혐오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시점은 이스라엘이 1년 넘게 조사한 주요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10월 7일 조직적인 성적 학대와 인질들에 대한 학대를 자세히 기록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1000개가 넘는 출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같은 헤드라인을 가져다 씁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여기서 유엔이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런 테러 조직들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몇 년 전에 실제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방위군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적인 군대라고 비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남성들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강간하지 않아도 인종차별 증거라고 하고 반대로 하지 않아도 강간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강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 그 이유가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원의 이 행동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26년 6월 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테우스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두 번째 연속 5년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월 말에 임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니 드눈지오가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테우스 사무실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되면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열고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은 인물이 임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무총장이 올 거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일들은 늘 그렇듯이 더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합리적이고 함께 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어는 이제 구테우스와 대화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더 큰 의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직도 유엔에 남아 있을까요? 진심으로요.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단체처럼 보입니다. 끔찍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그 전쟁을 막는 데 실패한 뒤에 만들어진 유엔의 임무가 세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엔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이스라엘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어떤 비판이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곳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구든 이곳을 한번 둘러보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이곳이 이란보다 수단보다 더 나쁘다고 말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인권위원회나 여성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란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런 나라들이 핵 비확산위원회에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이런 나라들은 모든 면에서 인권을 끔찍하게 침해하는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유엔이 이스라엘을 최악의 나라라고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제발 좀요. 웃기지만 저는 뉴욕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렉스. 사람들이 이걸 볼 땐 이미 일이 지난 후일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맨해튼에서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입니다.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들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뉴욕시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행진합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란 맘다니가 이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이콧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퍼레이드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NYPD 국장인 제시카 티시는 실제로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클립을 함께 보시죠.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시장님이 행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님의 결정이고 저는 자랑스럽게 행진하기로 한 것이 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아마도 이스라엘 밖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친이스라엘 행사일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스라엘 데이 퍼레이드, 그러니까 Salute to Israel 퍼레이드에 자랑스럽게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시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도시인 뉴욕시의 시장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뉴저지나 그 외 지역, 즉 도시 외곽의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한 곳에만 약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행사죠.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그 퍼레이드에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퍼레이드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고 퍼레이드가 끝난 후 센트럴파크에서 열렸던 콘서트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는데 정말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이 도시의 시장이 이스라엘 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 자신의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경찰국의 경찰청장, 경찰 커미셔너가 제시카 트위시, 그녀는 제임스 트위시의 딸인데 제임스 트위시는 뉴욕 유대인 연합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생각에 미국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맘단이 바로 옆에 서서 다윗의 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자랑스럽게 행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훌륭하고 그 자체로도 중요하죠. 그들은 올해 이 퍼레이드를 위해 가장 정교한 보안 체계 중 하나를 도입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퍼레이드는 큰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퍼레이드를 둘러싼 시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콜롬비아 대학과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 봤던 것처럼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 선동 세력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 퍼레이드는 아무 문제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보안 사고 없이요.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반유대주의, 비폭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경향 속에서 오늘 이 퍼레이드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퍼레이드는 이스라엘 밖에서 열리는 최대 친이스라엘 행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 최대 친이스라엘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행사는 JNS 국제 정책 서밋입니다. 이 행사는 이제 몇 주 후인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영원한 수도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행사와 투어, 샤밧, 그리고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자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지지자들 간의 연대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2년 차임에도 이 회의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원래 4월 예정이었으나 전쟁으로 연기됐습니다. 거의 매진됐지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jnssummit.org에 접속할 수 있고 또는 jns.org에서 링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 기돈 사르 외무장관을 포함한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디아스포라 담당 시클리 장관, 과학기술 담당 감리에 장관 등 여러 다른 장관들도 참석합니다. 에너지 담당 엘리 코엔 장관, 그리고 농업부 장관인 아비 딕터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를 비롯해 많은 대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여러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반유대주의 증가에 대응하는 책임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반유대주의 대응 특별사절인 예후다 카플론을 비롯해 법무부의 하르미 딜런, 레오 테렐 등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외교관 등 다른 손님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레이먼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조나단 토빈, 저희 편집장도 여기 있을 겁니다. 전자는 제가 있을 겁니다. 당신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총리의 국제문제 고문으로 임명된 JNS의 전 스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뉴욕시 총영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롤린 글릭이 추가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멜라니 필립스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과 유럽 국가의 고위 정부 관료들 그리고 걸프 국가에서 오는 일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정치인, 외교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전 세계 여러 법적 포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법률 전문가들,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틀 반 동안 20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연사들 중에는 지난해 첫 번째 JNS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던 총리도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참석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많은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리께서 참석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알아야 하고 총리 참석 여부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총리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다른 모든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jnssummit.org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jns.org에서도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례 국제정책 정상회의를 기대합니다. 멋진 행사이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예루살렘 미닛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JNS TV입니다. JNS 뉴스 특파원 조시 애쉬튼, CEO 알렉스 파이만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 땡스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JNS TV에서 제공하는 모든 멋진 컨텐츠를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jnss.org에 방문하셔서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다음 주 JNS TV 예루살렘 미닛에서 뵙겠습니다.